네, 오늘 금요일 특별 기획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이미 9,300을 찍었고요. 만선을 넘어서 12,000원, 15,000선까지 이제 희정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전망이 나옵니다만 엄청나게 변동성이 큰 장세이지요.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또 하반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매크로 분석 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정말 현기증이 나는 장세고요. 네. 오늘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할 정도로 변동성이 큰 흐름입니다. 이전에 사실 쏠림 때문에 반도체 빼면 우리 지수가 그만큼 못하다는 분석도 시간은 꽤 됐습니다만 하셨는데 시장 전망은 어떠세요? 전망 자체는 여전히 유진도 긍정적이신 거죠? 네, 긍정적이긴 한데요. 네. 이제 긍정적인데 좀 불편한 긍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8,000, 9,000,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만선에 가까운 거에 비해서 코스피에서 이제 반도체를 빼면은 사실은 이제 4,000에서 4,100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를 거의 못 따라가거나 아예 반대가 되는 흐름들이 너무 이제 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건데요. 약간 좀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은 이제는 시장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히고 이제 코스닥 시장 마저 팔아서 이제 반도체를 사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밖에서의 어떤 유동성은 꽤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도 사실은 하게 하다 보니까 뭔가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이외에 다른 동력을 좀 찾는 게 좀 빨리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허재환 상무님이 그 리포트를 쓰고 반도체를 빼면 실제 코스피는 4,100, 4,200이다. 이 리포트를 쓰고 대통령이 거기다 트윗을 달았잖아요. 왜 반도체 빼면 되냐? 한국 축구팀에서 손흥민 빼고 얘기하면 되냐?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코스피 상단은 얼마 잡고 계신 거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1,500 정도를 일단 잡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 이제 반도체 실적 때문인데요. 이게 지금 실적 전망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멈출 기색이 없고요. 예. 어제 저희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보셨듯이 영업이익률 매출 총이익률이 85% 그러게요. 거의 90%에 해당하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고객들한테는 정말 도둑놈과 같은 엄청난 그런 이익을 내다 보니까 이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높아져서 주식시장의 어떤 상단과 하단도 어쨌든 좀 높아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지금도 시장에서는 정말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코스피가 5% 넘게 밀리면서 매도 사이드가 올해 들어서만 14번째나 발동이 됐는데 이렇게 극강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건 단일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의 블룸버그에서도 이거 너무 우려스럽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고 금융감독원장도 내가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됐는데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당국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지금 주가 지수대가 워낙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 코스피가 4,200대인데 지금 9,000선이다 보니까 100% 당연히 넘게. 이제 변동성은 연초 연말에 비해서는 분명히 2배, 3배 이상은 높아지는 게 좀 맞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번 주 화요일처럼 이제 10%씩은 안 빠지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2월달, 3월달까지만 해도 코스피의 하루 등락률이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평균적으로 한 1에서 2%였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6월 들어서는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5% 정도이고 이제 이번 화요일 날에는 거의 10%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높은 변동성 국면은 이런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으로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하려고 지금 증권사에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 건너갔죠. 지금 분위기는 그죠? 네. 할 수 있는 조치는 신용 미수는 지금도 안 되고요. 네. 기본 예탁금을 올리거나 이수 시간을 좀 확대하거나 뭐 이런 조치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장에 또 걱정의 담벼락 가운데 하나가 금리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올해 한 차례 정도 올릴 것 같다. 우리는 훨씬 더 강한 기조로 지금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위 하반기에 금리 발작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금리 발작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금리 그 정책의 기조가 지금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제 6월 달에 일본과 ECB는 금리를 올렸고 저희 한국은행은 뭐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건데 다행히 50bp는 아닌 것 같고 네. 이렇게 금리의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늘 높아졌고요.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보통 평균적으로 10에서 한 15% 조정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조정이 두 개가 같이 겹치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기조가 긴축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은 어쨌든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변동성에다가 이제 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만든 기계적인 변동성 확대가 겹치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유가가 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그 전쟁 직전 정도까지는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한두 번 정도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상의 속도가 또 굉장히 빠르게 또 둔화가 되거나 안 올릴 수도 있어서 저는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은 올 여름이 굉장히 좀 높아지지만 여름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좀 잠잠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내내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래 하단으로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8,400선마저도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6월 내내 정말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지금 뭐 개장한 지 2시간 조금 넘었는데 현재도 벌써 2조 5천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환율도 1,548원 70전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이런 환율이 현재 구간처럼 계속해서 뉴노멀로 1,500원대가 유지가 되는 건지 외국인의 수급은 과연 어떤 호재에 좀 추세가 바뀔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주가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자들, 특히 이제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제 기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걸 함께 보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주가가 또 많이 오르고 이익의 레벨도 뭐 역대급이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도 많이 높아졌지만 근데 그거와 함께 변동성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주식 시장이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나 또는 이제 올해 초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위험해진 거죠. 분명히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 반전이 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더 이렇게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들어서, 이제 6월 들어서 외국인이 일본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을 조금은 팔고는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일본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한 1.5에서 2%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6월 들어서 5%니까 변동성이 거의 2.5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한국 시장의 이익이 좋아도 3배 이상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나빠졌을 때 주가가 빠졌을 때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얘기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반도체 업계 풍향계라고 하는 마이크론의 실적 플러스 실적뿐만 아니라 결국은 특별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 장기 공급 계약, 우리는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계약을 맺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그 의미들. 그 다음에 국내 삼전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은 저는 굉장히 좀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산업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반도체 업체들이 갖고 있던 고민이 너무 이제 업앤다운 사이클이 크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마이크론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PER은 한 11배 정도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 공급기 계약이 되어서 정말 안정적으로 지금의 이익률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멀티플,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이 던진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게 저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더 점유율이 높고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장기 공급 계약과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여부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뭐 이런 걸 감안하면 당연히 뭐 2분기 때 저희 전자닉스의 뭐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이제 반도체만 너무 좋고, 그리고 이번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나타났지만 투자를 늘리지만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늘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게 더 이쪽으로 좀 쏠릴 수밖에 없고, 만약에 반도체 이외에 다른 대안이 확 들어오지 않으면 당분간 이 주식시장의 이 변동성이 좀 유지가 될까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게 좀 명암이 좀 같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반도체 투톱을 빼면 뭐 시체다라는 평가까지 받게 되는 우리 시장인데, 투톱은 우선 들고 가는데 현재 가격대에서 그나마 진입이 가능할까라는 쪽을 따져본다면 투톱을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와 지분 투자 관계가 묶여있는 SK스퀘어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을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시장에서는 그나마 뭐 반도체 소부장단이라든지 MLCC 기판 쪽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쪽을 보는 게 좋을지, 지금 관점에서는 어디가 조금 더 매력적일까요? 어떤 산업의 사이클 측면에서는 소부장 쪽이 가장 다음 사이클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좀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반도체 수출이 엄청 좋고 반도체 실적이 엄청 좋은데, 뭐 예를 들면은 6월 달 들어서도 지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8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물량은 사실은 전년 대비로 한 11%밖에 늘진 않았고, 가격 효과군요. 가격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지금 애플이 손들고 그러게요. 제품 가격을 올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주가가 폭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사이클, 지금까지는 반도체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지분과 관련된 지주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사이클은 그나마 소재, 부품, 장비 쪽,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도 후공정보다는 HBM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후공정보다는 전공정 쪽이 좋아질 때가 실제로 이런 그 반도체에 의한 투자 사이클이 좋아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구도가 반도체냐 비반도체냐, 반도체가 반도체냐 아니냐, 반도체와 비반도체로 구분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런데요. 우리 시장의 이 상황 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여타 섹터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좀 유의미하게 좀 볼만한 섹터들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반도체 빼면은 실적이 확 좋아지는 업종들이 사실 별로 없기는 한데요. 그나마 좀 좋아지는 쪽이 정유와 화학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조금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제 마진 쪽에서 약간 좀 이익 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즘 뭐 유통 쪽이죠. 그렇죠. 백화점과 같은 이런 쪽들이 실적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증권 쪽, 지금은 증권 쪽이 은행이나 보험에 비해서는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주식시장의 등락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수요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증권 쪽, 요 정도가 적어도 2분기에 최근 한두 달 동안에 그래도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업종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대형주에 대한 쏠림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빠지기만 하느냐, 계속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나마 9월 달에는 코스닥 시장 정책 활성화 기대감, 승강제 기대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대가 너무 큰 건지 혹시 반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면 미리 선점해보는 관점에서는 시총상위주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주 위주로 해서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아직은 아니다 관망을 하는 게 좋을지 혹은 뭐 개별적인 이슈를 소화해낼 수 있는 바이오주를 위주로 해서 보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금리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임상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 사이클에 좌지우지 되는데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눈앞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는 관심이 확실히 좀 덜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코스닥에서도 이제 대형주 중심의 이제 뭐 승강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 70개 종목 중심의 어떤 대형주들은 그래도 좀 상대적인 좀 대안이 좀 나중에는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일본 주식시장도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그 리레이팅을 했을 때 아무도 안 믿다가 이게 이제 프라임 시장, 그다음에 스탠다드 시장 이렇게 나누면서 어쨌든 우량주 쪽으로는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들이 좀 몰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9월이든 10월이든 이 승강제 도입이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 좀 중요한 분기점이 좀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기업들이 지금 1,560개, 70개 정도가 되는데 이들 기업 중에 3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커버를 못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그런 기업들을 빼주면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적자 기업들이 너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걸 빼주면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좋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이 이제 거의 다 가는 흐름들이고요. 6월 말에 외국인 기관들의 이 리밸런싱에 대한 구조적인 그 이벤트가 있다. 네. 그리고 나서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도 기대하는 시각들이 꽤 있습니다. 6월 이후에 뭐 짧게는 7, 8월 또 좀 더 길게 보면 하반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사실 지금처럼 이런 변동성의 회오리가 엄청 그 흔들리는 이런 바다에서는 결국은 중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영을 하면 사실 오히려 더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를 사실은 이제 미리 파는 거 또는 불안해서 파는 전략은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그렇죠. 좀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너무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그 AI 밸류 체인 내에서의 약간의 어떤 조정들을 통해 정도만 가지고 계속되는 이제 변동성의 어떤 바다를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매크로 변수에 따른 시장 대응 분석, 게다가 섹터에 대한 전략들까지 구체적으로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매크로 분석 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